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8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말 정치 변화 17번째 영상으로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오토 왕조에 이어 황제와 교황과의 세력 다툼으로 유명한 잘리어 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62년 황제 대관을 통해 신성르마 제국을 처음 출범시켰던 오토 대제로 대표되는 독일 왕조가 오토 왕조, 일명 작센 왕조이고 그 뒤를 이은 왕조가 잘리어 왕조, 일명 살리 왕조입니다. 오토 왕조 마지막 국왕인 성인왕 하인리히 2세가 1024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오토 왕조 왕통이 단절되자 새 국왕 선출을 위한 제후회의가 라인 강변의 캄바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국왕이 지명한 후계자를 그대로 인준하며 거수기 역할을 하던 이전 회의들과 달리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 국왕 선출 회의에서 1024년 9월 4일 잘리어 가문 출신의 콘라트 2세가 국왕으로 선출되어 잘리어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콘라트 2세가 국왕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토 대제 딸인 리우트가르드의 증손자였기 때문으로, 즉 리우트가르드와 결혼하여 오토 대제 사위가 되면서 사실상 잘리어 왕조가 출발할 수 있게 한 인물은 프랑켄 가문 출신의 로트링겐 공작 콘라트입니다. 참고로 로트링겐 콘라트는 붉은 머리색 때문에 적공, 레드 콘라트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 동생 아인리로부터 암살 위기에 있던 오토 대제를 구해주면서 왕의 최측근이 되어 로트링겐 공국도 수여받고 오토 대제의 딸 리우트가르드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 대제가 이탈리아 국왕 미망인 부르고뉴 아델라이드와 재혼하여 여러 정치 상황이 달라지면서 오토 대제와 사이도 틀어지고, 게다가 아내 리우트가르드도 사망하여 당시 국왕 후계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처남 리우돌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로트링겐 영지를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이후 오토 대제의 사면을 받은 레드 콘라트는 마자르족의 유럽 침입을 종식시킨 유명한 955년 레이펠트 전투에 참여하여 독일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지만, 더운 날씨에 잠시 투구를 벗었다가 목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되는데, 귀환한 그의 시신은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후 보름스 대성당에 안치되었고, 수많은 교회에서도 크리스트교를 지켜낸 그의 영웅적 죽음을 추도하게 됩니다. 이 레드 콘라트를 사실상 출발점으로 하는 잘리어 왕조는 1024년부터 1125년까지 약 100년간 콘라트 2세를 시작으로 하인리히 3세, 하인리히 4세, 하인리 요세로 이어지는 4명의 독일 국왕이자 신성르마 황제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2명 국왕 중 첫 번째 인물은 콘라트 2세입니다. 잘리어 왕조 첫 번째 국왕으로 독일 역사에서 안정적인 군주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제국 통치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대단한 평가를 듣는 콘라트 2세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2~3살 어린 나이 때 아버지 슈파이어 하인리히는 케른텐 공작직 계승권도 박탈당한 채 사망해버렸고, 재혼한 어머니와도 사이가 멀어지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성장하게 되지만, 그런 중에도 정치 권력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던 콘라트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신중하고 현명한 인물이라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은 1024년 오토 왕조 왕통이 끊어지고 왕위 선출 회의가 열리면서였고, 오랫동안 야망을 숨기고 있던 콘라트 2세는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해 비록 자귀나 영지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인품과 좋은 평판을 바탕으로 국왕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리우트가르드와 레드 콘라트 후손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저 그랬던 콘라트 2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은 1016년 슈바벤 공작 부인 기셀라와의 결혼도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던 기셀라는 2명의 남편과 사별 후 세 번째 결혼 상대가 콘라트 2세였는데, 어쨌든 기셀라와의 결혼을 통해 그는 경제적 부와 정치 동반자까지 얻게 되었고, 이후 1024년 콘라트가 독일 국왕으로 선출되자 지적이며 야심찬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인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며 제국의회에도 참석할 정도로 정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콘라트 2세의 즉위 초기에는 그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왕실 여행을 통해
견제 세력들을 포섭하는 과정에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의붓아들 슈바벤 공작 에른스트 2세 반란까지 진압하면서 결국 콘라트 2세는 왕권 안정에 성공하게 됩니다. 독일 내 권력 장악에 성공한 콘라트 2세는 이후 이탈리아로 진군하게 되는데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오토 왕조 원통이 끊어진 것을 기회로 많은 이탈리아 귀족들이 독일 중심의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탈리아 분리를 요구하며 옛 롬바르디아 왕국 수도인 파비아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1026년 이탈리아로 진군한 콘라트 2세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국왕으로 즉위식을 치르면서 귀족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무마시켰고 이후 교황 요한 19세로부터 황제 대관도 받게 됩니다. 결국 1027년 3월 로마의 옛 성베 드로 성당에서 7일간 열린 신성 로마 황제 대관식에는 이전 영국 영상에서 알아본 잉글랜드 대인 왕조 국왕이자 덴마크 노르웨이 국왕을 겸하면서 엄청난 앵글로 스칸디나비아 제국, 일명 북해 제국을 구축했던 유명한 크누트 대왕도 참석하고 수많은 제국 내 고위 성직자들까지 참석하면서 제국 황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콘라트 2세는 슈파이어 대성당 건립도 시작하여 깊은 신앙심과 교회와의 동맹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국왕의 의붓아들 에른스트 2세가 다시 반란에 가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기셀라 황후는 남편과 아들 간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아들이 거절하면서 기셀라는 결국 콘라트 2세 편에 서게 되었고 에른스트 2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반란 진압을 계기로 슈바벤 공국에 대한 통제도 확보한 콘라트 2세는 이후 1032년 부르고뉴 국왕 루돌프 3세가 남자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부르고뉴 왕국, 즉 아르 왕국까지 제국령으로 공식 편입시켜 오토 대제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면서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부르군트 왕국, 또 이후의 왕국으로 승격되는 보헤미아 왕국까지의 4왕국 연합체로 구성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안정적인 기초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이 넓은 제국을 아들 하인리 3세에게 넘겨주면서 1039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황과의 정치적 동맹을 중시했던 지난 영상의 오토 왕조와 달리 이번 잘리어 왕조는 중앙 집권화 과정의 교회 세력과 심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 잘리어 왕조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하인리히 4세입니다. 잘리어 왕조 초대 국왕 콘라트 2세로부터 안정적 제국을 물려받아 강력한 황제권을 휘두르던 하인리히 3세가 1056년 39살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하인리히 4세가 잘리어 왕조 세 번째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즉위 당시 하인리히 4세는 6살이었으므로 모후 아그네스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신앙심이 깊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정치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던 모후가 바이에른 공국과 슈바벤 공국 등에게 동맹을 대가로 자치권도 부여하고 공국영지도 넘기면서 중요한 권력 기반을 뺏긴 왕권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1062년에는 쾰른 대주교 안로 2세가 어린 하인리히 4세를 납치하려다 실패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사건을 핑계로 모후 아그네스는 섭정권을 뺏기게 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후계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하인리히 4세는 그 과정에 무분별하면서 고집스런 성격도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상당히 영민했다고도 하는데 1065년 15살 나이로 친정을 시작했지만 왕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후 섭정 기간에 분배된 왕령을 회수하기 위해 왕실 영지 대부분이 있던 작센 지방에 슈바벤 출신 장관을 파견해 재산권을 조사하게 하면서 진행 과정에 외지인의 반감이 있던 작센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작센 지역에 대규모 영지를 지니고 바이에른 공작으로도 임명된 노르트 하이모토에게 국왕 암살 누명을 씌워 바이에른 공작령까지 박탈하면서 결국 대규모 작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왕에 대한 제후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 틈을 타 교회 세력들도 황제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오토 대제 이후 로마 교회는 교황 선출 시 황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황제권에 많이 억눌려 왔습니다. 게다가 하인리히 4세의 선왕인 하인리히 3세 때는 당시 교황이 베네딕토 9세였는데 그는 가문닭으로 20살의 교황이 된 후 남색과 살인, 강간 등의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폐위와 포기를 반복하다가 결혼하기 위해 교황직을 매매하기도 하면서 결국 관련된 3명의 교황 모두가 자신이 교황임을 주장하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상당한 학식과 신앙심을 지녔던 하인리히 3세는 개혁파 성직자들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 이탈리아로 진군해 3명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독일인 클레멘스 2세를 교황으로 만들면서 처음에는 타락한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황을 3명이나 임의로 교체하는 등 황제가 교회 문제에 지나친 간섭을 하다 로마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계기로 교회 문제의 세속군주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교회개혁 분위기가 퍼지게 됩니다. 때마침 하인리히 3세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하인리히 4세가 즉위하면서 황제권이 약화되자 이 틈을 타 교회개혁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 1073년 새 교황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강력한 교회개혁 중심 인물 그레고리우스 7세였습니다. 성 베네딕트 계율을 계승하고자 하는 교회개혁의 중심 수도원인 명문 클리니 수도원 출신으로 황제의 주교 서임 금지와 성직매매 금지, 성직자의 결혼 금지 등을 주장해오던 개혁파의 중심인물 힐데브란트가 높은 지지 속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되면서 황제와 교황 양측 간 갈등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황제와 독일 제후들과의 다툼을 중요 배경으로 서임권을 둘러싸고 크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1077년의 카노사 굴욕 사건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성직 임명권 즉 서임권은 프랑크 왕국 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왕의 권리였습니다. 중세 대주교나 주교들은 넓은 영지를 소유한 성직자 영주였으므로 서임권은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특히 교회를 통한 제국 통치를 시도하던 오토 대제는 세속 영주들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성직자들을 영주로 임명했는데, 그 이유는 미혼인 성직자 영주들의 영지는 세습되지 않아서 그들의 사후의 영지에 대한 권리를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성직 임명권은 교황과 교황청에만 있다는 유명한 교황 통치권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면서 심지어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시켜 황제를 도발했지만, 하인리히 4세는 그동안 교황을 폐위시킨 황제는 있지만 황제를 폐위시킨 교황은 실제 있을 수도 없었고, 오랫동안 국왕의 권리였던 서임권에 대해서도 교황이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라고 다소 가볍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당면 과제인 작센 등의 독일 제후 반란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양측 간 갈등이 폭발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1075년 밀라노 대주교 서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후 반란 해결을 위해 교황과 사이좋게 지내던 하인리히 4세가 랑엔살자 전투에서 작센 공국을 굴복시켜 제후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부터는 태도를 바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밀라노 대주교에 대한 서임권을 행사했고, 이를 계기로 양측 간 갈등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076년 보름스에서 회의를 개최한 황제가 교황 선출 무효와 교황 퇴위를 선언하도록 독일 주교들을 설득하자 이 소식에 분노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인리히 4세에 대한 황제 폐위와 파문 선언, 아울러 그의 봉신들에게 주군에 대한 충성 의무를 해방시킨다는 발표까지 하게 되는데, 이 발표는 독일 제후들을 크게 자극하게 됩니다. 당시 제후 반란을 진압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하인리히 4세는 더욱 황제권을 강화하고 있었고, 반면 독일 제후들은 황제와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황제를 몰아낼 파문이라는 명분이 생겨나자 이를 구실로 황제 문제 논의를 위해 집회를 개최할 것을 교황에게 요청하는 등 파문받은 황제를 몰아내자는 움직임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결국 파문 해제가 꼭 필요해진 하인리히 4세는 적은 수행원을 이끌고 1077년 1월 황제를 가로막으려는 제후들을 피해 부르고뉴 몽세니스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알프스 고개를 기다시피 넘어 교황이 머무르는 이탈리아 카노사성을 찾아갔고, 사흘간 눈 위에서 맨발로 파문 해제를 간청하다가 간신히 허락을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교황 앞에 엎드려 복종하면서 어렵게 교황의 파문 해제를 얻어내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지옥적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교황이 로마가 아닌 카노사성에 가 있었던 이유로 황제 파문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취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가 군대를 끌고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해 황제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고 후원자인 토스카나 마틸다가 있는 카노사성으로 피난을 간 것이었고, 또 수도사들이 입는 누추한 옷을 입고 맨발로 눈 위에서 무릎 꿇고 있는 황제를 사흘간이나 만나주지 않고 기다리게 한 것도
교황이 황제를 정치적 버릇들이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군대 등의 세속적 권력이 없는 교황이 황제를 피하고자 한 행동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인리히 4세가 굳이 굴욕적 모습을 취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황제의 영리한 정치적 노림수라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전에는 황제가 정치뿐 아니라 교회 문제까지를 모두 장악해왔는데, 이 카노사 굴욕 사건을 계기로 황제를 능가하는 교황권의 막강함을 대내외에 보여주게 되지만, 이 사건의 실제 중요 배경이 된 황제와 독일 제후 간의 대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굴복을 대가로 황제에 대한 파문이 해제되자 교황의 파문 철회에 반발한 작센과 바이에른 등 독일 제후들은 반란을 일으켜 슈바벤 공작 라인펠덴 루돌프를 세국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렸다가 파문 해제로 명분을 획득한 하인리히 4세가 역공을 시작해 바이에른과 슈바벤 공작령 몰수를 단행하면서 결국 양측이 격돌하게 됩니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며 독일 제후 편을 들었지만, 이미 명분을 획득한 황제에게 그 영향은 크지 않았고, 결국 1080년 10월 엘스터 전투 중에 반왕 루돌프가 오른손이 잘리는 부상으로 사망하게 되자 그의 죽음이 신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소문으로 퍼지면서 구심점을 잃고 사기가 저하된 반란군은 격파되게 됩니다. 결국 독일 내 권력 장악에 성공한 하인리히 4세는 복수를 위해 연이어 이탈리아로 출격하게 됩니다. 카노사 굴욕 사건 때 교황 측에 섰던 카노사 성주 토스카나 마틸다 군대도 패퇴시키고, 이후 로마로 진격하여 3년간의 긴 공격 끝에 1084년 로마를 점령한 하인리히 4세는 곧장 로마 의회를 소집해 산탄젤로 성에 피신해 있던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고 대립교황 클레멘스 3세를 옹립해 자신의 신성 로마 황제 대관식까지 거행하게 됩니다. 반면 급진개혁 추진 과정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원성이 높았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당시 남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노르망계 용병 지도자 로베르 기스카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로베르 군대가 교황을 구출하는 과정에 하인리히 4세가 퇴각해버린 로마시를 엄청나게 방화약탈하여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초래하면서 이에 신변 위협을 느낀 그레고리우스 7세는 망명길에 올랐다가 망명지 살레르노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면서 드디어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에서 굴복한 대가로 라이벌 세력인 교황과 제후 세력 축출이라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복수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던 하인리히 4세도 상당히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새 교황 우르바누스 2세와의 대립도 계속 이어졌고, 유명한 토스카나 후작 마틸다와도 부딪히게 됩니다. 토스카나 마틸다는 선왕 하인리히 3세 때 집안이 사실상 멸문위기에 처하고 개혁파를 지지하던 카노사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면서 복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황제와 대립하다 위험에 처한 교황에게 카노사성을 피신처로 제공하고 사흘간 무릎 꿇고 있는 황제와 교황과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파문을 해제받은 하인리히 4세 공격으로 영지도 압수당하고 많은 가신들이 그녀를 떠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세력을 회복해 개혁파의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하던 그녀는 계속 교황을 지원해갔고, 이후 우르바누스 2세는 유명한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 운동을 주창하게 됩니다. 또 그녀는 1093년 하인리히 4세의 장남 콘라트와 이탈리아 귀족들을 사주해 황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으며, 남독일 제후들과 손잡고 독일로 교환하려는 황제의 탈출을 북쪽에서 막아버리면서 베로나 인근에서 고립된 하인리히 4세는 1097년에야 간신히 독일로 철수하게 됩니다. 힘들게 귀환한 하인리히 4세의 말년이 불행해진 또 다른 원인은 가정 불화와 아들들의 반란입니다. 먼저 하인리히 4세의 첫 번째 왕비는 사보이 백작의 딸 베르타입니다. 1066년 15살의 베르타는 1살 연상의 하인리히 4세와 결혼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좋지 못했고, 수많은 외도를 저지르며 왕비를 모욕하던 국왕은 1069년 그녀를 왕궁에서 내쫓고 공개적으로 왕비와의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 특사로 파견된 유명한 피에르 다미아니의 반대와 토스카나 마틸다와 비교될 정도로 막강했던 장모 수사 아들 라이드 때문에 마지못해 왕비와 화해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장남 이탈리아 콘라트 2세와 차남 하인리히 5세도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카노사 굴욕 때 왕비 베르타는 어머니 수사 아들 라이드 도움을 받으면서 남편과 함께
간호사로 이동하여 남편의 참회에 동참하기도 했고 1084년 신성로마 황제 즉위식에서 황후로 즉위하기도 했지만 3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장남 콘라트는 아버지 명령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인리 4세의 두 번째 부인이 키예프 에우프락시아입니다. 키예프 대공의 딸인 그녀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거처하던 크베들린 브로크 소녀원에서 하인리 4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황제는 그녀와의 결혼을 열렬히 원했고 결국 1089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원장 중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서 황제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핑계를 들어 그녀를 연금하게 되는데 토스카나 마틸다에게 도움을 청해 탈출에 성공한 그녀는 간호사성으로 피신했고 이후 우르바누스 2세가 개최한 1095년 피아첸차 공의회에서 남편 하인리 4세가 이단종파를 믿으며 자신과 아들 콘라트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공개 증언까지 하게 됩니다. 왕비의 배신으로 망신을 당한 하인리 4세에게 이번에는 아들 콘라트의 반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콘라트 2세는 하인리 4세의 장남으로 1087년 독일 공동국왕으로 대관식도 치르게 되지만 어머니 베루타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 소원해지면서 토스카나 마틸다와 손잡고 1093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하인리 4세가 베로나에 고립되고 있던 상황을 이용해 콘라트 2세는 계모 에우프락시아와 함께 피아첸차 공의회에 참가해 그녀의 주장을 확인해주기도 했고 또 아버지와 대립관계였던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이후 벨보세와 토스카나 마틸다와의 이혼을 계기로 어렵게 독일로 귀환할 수 있었던 하인리 4세가 1098년 장남 콘라트 대신 차남 하인리를 공동 통치자로 선출해버리면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콘라트 2세는 1101년 27살 나이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장남 콘라트 2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의 반란은 계속되는데 형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하인리히 5세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남 반란에 놀란 하인리히 4세는 제국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은 후에 차남 하인리히를 독일 공동국왕으로 즉위시켰지만 제후들의 반발과 교황과의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 아버지 편에 계속 서 있다가는 자신의 왕위 계승이 불안해질 것을 염려한 하인리히 5세는 교황 파스칼 2세 부추김을 받아 1104년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하인리히 4세는 아들에게 폐위당한 채 감옥에 유폐되게 됩니다. 이후 탈출에 성공해 로트링겐 제후와 백성들 지지를 바탕으로 아들을 격파하면서 다시 왕위를 되찾는 듯하던 하인리히 4세가 1106년 8월 7일 56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나이에 즉위해 교황과 제후 세력과의 끝없는 도전 속에 황제권 강화를 위해 평생을 보내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전기들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는 카노사구력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남기며 파란만장한 삶을 끝냈고 파문된 황제라는 이유로 소규모 예배당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가 가족 무덤에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고 싶었던 하인리 5세에 의해 슈파이어 대성당에 있는 아버지 하인리히 3세 곁에 안치되게 됩니다. 잘리어 왕조 마지막 국왕인 하인리히 5세가 즉위한 이후에도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 계속되는데 하인리히 5세가 다음 황제 로타르 3세가 되는 작센공에게 패배하여 교황과의 화해를 강요당하는 분위기 속에 1122년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하인리히 5세와 교황 칼리스토 2세 사이에 체결된 이 협약은 주교 서임은 교회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왕은 선출 과정에 입회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받는다는 내용으로 비록 신성로마 제국 중 독일 왕국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보름스 협약을 계기로 11세기부터 시작된 서임권 투쟁은 완전히 종식되게 됩니다. 결국 카를루스 대제와 오토 대제를 거쳐 긴 시간이 오던 교회를 통한 제국 지배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황제권도 약화되면서 작센 공작 등 제후들 도전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인리히 5세는 이후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를 열게 되는 유명한 모두 황후와의 사이에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1125년 세상을 떠나면서 1024년 콘라트 2세부터 시작된 잘리어 왕조는 1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말 독일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